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연평균 독서율이 글로벌 경쟁력 지수 등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 우리나라의 독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일 텐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종이책 9권, 전자책 1권으로 평균 10.2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 정도 수치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평균 통계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채 읽지 않는 다수의 독자와 소수의 다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독서에도 중간층이 사라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독서 빈민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서 부유층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청산유수 10월의 독서 시리즈 금요 독서의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북큐레이터 이동우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소개받은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독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독서량이 얼마다 이런 남 이야기에는 좀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 나는 평균보다 좀 많으니까 예컨대 한 달에 2권 읽는다 그러면 평균보다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책은 총 몇 권일까요? 이거 아무리 고민해봐야 데이터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3억 1천만 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2권 쓴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죠? 지금까지 인류가 한 2억 명 이상은 저자로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는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번역되어서 들어오는 책, 또 국내 도서 다 합해서 경제경영서만도 하루에 수십 쪽 나옵니다. 연간 한 4만 권 정도의 새로운 책이 나오고요. 교보문고에는 23개 분야인가요? 있고 매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책이 50권이 넘습니다. 1000권이 넘죠. 그러면 네. 그 중에 2권을 읽는다고 해서 나는 평균보다 많으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책과 관련해서 강조를 꼭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말씀부터 좀 드리면 저는 부의 양극화보다 지식의 양극화가 더 먼저 올 것 같아요. 무어의 법칙 알아요? 무어의 법칙. 1965년에 인텔의 CEO였던 고든 무어가 반도체 처리 속도는 2년마다 2배씩 빨라진다. 그랬다가 속도가 이제 너무 빨라지니까 1년 만에 2배로 줄었다가 다시 18개월마다 2배씩 빨라지는 걸로 최종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 예를 들면 12년 차가 되면 아마 1024배로 빨라질 거예요. 13년 차에는 2048이고 14년 차에는 4096이고 지금은 따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무어의 법칙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몇 년 동안 무어의 법칙 책이 몇 번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무어의 법칙을
작년부터 책에서 다루질 않아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큰 문제냐면 무의 법칙을 다루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다뤄지지 않냐면 이미 독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 출판사에 가서 나는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라고 제안을 하면 선생님 이미 그거는 누가 냈잖아요. 그리고 여기 꼭지 이거는 어느 책에도 있고 어느 책에도 있고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잖아요. 무의 법칙이라는 건 그 얘기를 다루는 거는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책에 나왔었던 경제경영서의 아이템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책에서 사라졌어요. 계속 지식이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있었어요. 나온 지 이렇게 오래 안 돼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서 5번째 기사가 누가 될 거냐? 제5의 기사가 5번째 선수가 누가 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각각의 창업자 책은 없었지만 예컨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라는 책도 있었고 구글은 토마스 슐츠가 썼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전문 작가가 사실은 회고록을 썼죠. 페이스북은 저커버그에 대한 책이 워낙에 많고 사실 그죠? 자 그런데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은 이미 이런 책들을 다 알고 있고 읽은 독자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아이팟이 어떻게 성공을 했으며 구글이 만들고 있는 건 자율주행차도 있고 거대한 하늘로 찌르고 있는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고 풍선을 띄워서 인터넷을 공유하려고 하고 페이스북은 인터넷.org를 만들고 있고 등등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 삭제하고 자, 그 다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얘기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책을 읽어보면 진짜 그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당신과 나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이 무서운 건 바로 그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감이 잘 안 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인피니티 워라고 영화 보셨어요? 우리나라 영화 관객이 한 1,000만 명 모이잖아요. 아마 인피니티 워도 1,000만 명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피니티 워가 나오기 전에 마블이 18편의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이언맨 1, 2, 3를 시작해서 인피니티 워를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과 마블의 18편 영화를 다 본 사람의 영화 이해도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경제경영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미 나온 책은 다시 나오지 않아요. 서점에 가면 왜 이렇게 누워있는 책이 있고 서 있는 책이 있잖아요. 서 있는 책에 가서 사람들이 책을 잘 찾아요? 찾기 쉽지 않아요. 검색해가지고 몇 번 서고에 몇 번째 줄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찾아도 저도 잘 안 보일 때가 많더라고. 그게 서 있는 책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서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책을 고를 때는 마트에 가서 책을 고를 때하고는 다른 마음으로 들어가요. 마트는 늘 사는 걸 사요. 그리고 갑자기 눈에 띄지 않는 이벤트 상품이 뿅 나타나면 이것도 한번 사볼까? 하고서 사요. 책을 볼 때는 어떻게 따져요? 나한테 무엇이 필요할까를 따져야 돼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좀 유식한 단어를 하나 꺼내봐야지. 인식론의 3단계가 있어요.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아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내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것. 2번째,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평생 기억해도 모자르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책을 굳이 뭐하러 봐. 그냥 인터넷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 물론 다 나와요. 그런데
검색어를 뭐로 할 거냐 이거지. 예컨대 하나 그냥 던져볼까요? 더닝크루거 효과 알아요? 모르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에 속했지만 내가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일단 아는 것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포탈 엔진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계속 알려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 저는 이 언제 할 것인가 이 다니엘 핑크가 쓴 책을 좀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사실 시간을 인류가 연구하기 시작한 건 200년이 안 됩니다. 시간에도 여러 가지 철학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200년 전에 인류가 자유를 얻기 시작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수많은 산업혁명들이 일어났어요. 소위 말해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맥락을 좀 알고 싶으시다면 인류는 어떻게 진보하는가 작가 딸리가 쓴 책을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자유는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유롭게 오신 거잖아요. 예, 누구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 자유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자원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있었나요? 그렇게 잠 안 자고 공부하면 성공하나요? 그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책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뭐 아까 얘기를 하던 것을 좀 계속 이어가 보죠. 아침형 인간이 우리는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동안. 근데 인간형을 나눌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종달새형, 올빼미형, 또 제3의 새 유형으로 나눠요. 제3의 새니까 그냥 뭐 유형이 없어요. 거의 이름이 없어요. 종달새형은 뭐냐면 일종의 아침형 인간하고 똑같은 건데 내가 자는 시간, 잠자기 시작한 시간, 일어난 시간, 아침에 일어난 시간 그 중간이 딱 밤 12시와 새벽 3시에 걸쳐 있으면 종달새형이에요. 예를 들면 저녁 8시에 잤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중간 시간이 몇 시? 12시죠. 그럼 이 사람은 종달새예요. 그럼 올빼미형이 있잖아요. 올빼미형은 밤을 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중간 시간이 아침 6시에서 낮 12시예요. 나머지 제3의 유형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밤 11시에 잤는데 아침 한 8시쯤 일어났다. 그럼 이 사람은 제3의 유형에 속하잖아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종달새형이 14%, 14%, 올빼미형은 21%밖에 안 돼요. 제3의 유형이 전 세계 65%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의미는 없다는 거지만 제3의 유형과 종달새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에 이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간 규칙은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걸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율시간제를 선택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런 유형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아침형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이냐는 거죠. 이 언제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유형이든지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7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집중력이 계속 올라가요.
7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한 5시간, 6시간이 쭉 떨어져요. 그리고 집중력이 다시 올라가요. 뭐 그런 그래프를 상정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한 번은 떨어져요. 한 번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요. 잠잘 때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증거를 이 책은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왜 병원의 의료 사고들이 있잖아요. 병원의 의료 사고를 보면 대부분 오후에 일어나요. 대부분 오후예요. 이 시간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냐면 4시 반쯤에 일어나요. 4시 반이나 5시. 늦어도 5시. 그리고 저는 1인 기업이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6시 집에서 나와요. 회사에다가 이제 가방을 놓고 책을 들고 컴퓨터를 들고 가까운 카페를 가요. 거기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책을 봐요. 원고를 쓸 때는 좀 더 늦게까지 원고를 쓰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로 집중을 하고 나면 한 11시 정도까지, 그러면 집중이 더 이상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집중을 할 때 언제 집중하려고 하나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수많은 병원들이 의료사고를 내는 것도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핑크가 남긴 그 재미있는 연구가 바로 그거예요. 전 세계 시간에 대한 논문을 한 200편 이상을 다 정리를 했더니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잠을 깨서 7시간이 될 때까지 집중이 가능해요. 지난주에인가요? 제가 그 딥워크라는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딥워크라는 책에서는 전문가도 4시간 이상 집중하는 건 힘들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딥워크라는 책에서는 SNS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만약 굳이 SNS를 해야 된다면 집중이 안 되는 5시간만에 하면 좋겠죠.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다면. 단 전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집중을 하고 오후에는 뭐 영화를 보고 빈둥빈둥 좀 시간을 보내고 신문도 좀 보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가 오후에는 다시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유튜브 얘기도 좀 해봅시다. 뭐 이 책에서 유튜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서 뭔가 유튜버 뭐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소위 말해 깃경제를 추구하는 젊은 친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과 관련한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린단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구독을 하거든요. 제가 구독하는 채널이 아마 한 10개 정도였다가 한 20개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봐요. 10개를 보다가 20개로 구독 채널이 늘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생겨요? 20개를 다 봐요? 여러분의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각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10개가 맥시멈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10개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유튜브의 유일한 운영 자산은 시간 아닌가요? 아니, 독자의 시간. 뭐 이미 인터넷.org를 만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를 더 많이 끌어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끌어들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은 충분히 포화 상태이고 유튜브에 접속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는 소비의 시간은 이미 거의
한계치에 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유튜브로 지금까지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이만큼의 양을 먹다가 이만큼의 양을 먹게 되는 것처럼 그 시간을 무한대로 하지 않잖아요. 미국인들의 경우로 보면 하루 평균 4시간을 무언가 보는 데 써요. 시청하는데 4시간. 4시간보다 더 많이 쓰는 건 단 2가지예요. 일, 그리고 잠. 그럼 우리 한 가지 계산을 좀 더 해보는 거예요.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유튜브 레볼루션의 그 저자가 컨텐츠 마케팅 크리에이터 영업 총괄하는 그 소위 말해 치프 비즈니스 오피서가 쓴 책이에요. 임원이 쓴 책이에요. 전 세계 광고 시장의 규모가 2,0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유튜브가 수백만 명의 크리에이터들한테 충분한 돈을 배급을 하려면 연 매출이 2조 달러가 돼야 돼요. 계산하기 힘들겠지만 2천억 달러가 몇 개가 있어야 2조 달러가 돼요? 10개죠. 근데 그것도 전 세계 광고 시장을 다 구글이 차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지구를 9개쯤 더 만들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넷플릭스의 어떤 뭐 미니 시리즈에서 얘기하는 평행 이론처럼 지구를 9개를 더 만들고 그 광고 시장을 다 구글이 다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부족한 건 사람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하는데도 시간을 써야 하고 잠을 자는데도 시간을 써야 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들을 이렇게 보면 그 컨텐츠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경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좀 더 나은 컨텐츠, 좀 더 나은 장비, 좀 더 이 현란하고 이 뭐랄까요, 이 공중파 방송에서는 담지 못하는 그런 요거들을 막 담으면서 방송들을 해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좀 더 넓은 세계를 한번 봅시다. 저는 앞으로 그 고학력자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나인이라는 책의 조이 이또가 그 증거이기도 하고 세상의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학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펙을 나눠 더 가지려고 경쟁을 했던 이유는 부모님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의 부모님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 하면 1955년서부터 1975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광의의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요. 이 인구가 1,7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이들은 연공서열 조직에서 몸담으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예측 가능성이 있었어요. 똑같은 나이에 졸업하고 똑같은 나이에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를 하고 생을 마감하는 단계를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사이클이 다 돌기 전에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거예요. 도시의 3세대가 살기 시작하면 이런 거센 그 경쟁 압력이 생길 거라고 어느 사회학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수십 년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스펙 경쟁? 저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은 왜 도전, 열정, 끈기 뭐 이런 다 단어 쓰잖아요.
그러면 저 기업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다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 단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답변을 다 못해요. 그 글을 쓰는데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하고 영화를 딱 덮고 나서 책을 보는 게 쉽지 않다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력을 지켜야 되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진다는 건 허울 좋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집중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뱉는 말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사회에서 사람들이 쓰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해석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글 씁니까? 사실은 다 엄지족 아니면 키보드 그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책을 보는 건 지식을 얻는 작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수잔 스트레인지가 그랬죠. 영국의 그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인류에게는 4가지 크리티컬 리소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security, 안보죠. 두 번째는 자원, 세 번째는 돈, 네 번째는 이 앞에 3가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보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원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식에 있으니까. 근데 요즘엔 그걸 좀 더 넘어가서 맥락을 읽어야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 뭐 비트코인, 뭐 배터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소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들이 따져야 되는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때 실제 삶에서 맞닥뜨리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의 맥락을 읽는 기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중요하고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게임이나 뭐 영화 보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만큼 더 책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지난 4주간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